오늘도 안녕하세요. 서현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서울에 사는 여성입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그리 길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릴 적에는 왜 50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먼 미래로 느껴졌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삶은 그리 길지도 짧지도 않지만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집은 저가 6살 때 아빠의 실수로 완전히 번쩍하게 재산이 손실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따르면 매일 저녁은 밥을 먹을 수 있을지 걱정하며 울던 엄마의 모습이 일상이었어요. 아빠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시골 외가로 도망가 버리셔서 그 후로 한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공부를 참 잘했지만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된 교재를 사주기도 어려웠고 꿈을 키울 수 없었어요. 언니 담임 선생님께서는 엄마에게 너무 아깝다며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언니를 미국에 사는 한 동양계 미국 가정에 입양시켜주기로 결심했어요. 그 부부는 어린이를 낳지 못해 나이를 먹었고 언니처럼 똑똑하고 예쁜 딸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요. 엄마는 말했어요. 혜정아,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거기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으니 거기서 잘 살아야 해. 이젠 강해져야 해. 언니를 미국으로 보낸 날 밤. 우리 가족이 함께 잠들었을 때 엄마는 어린 저와 언니를 보며 끊임없이 미안하다며 반복했어요. 엄마는 항상 지켜보며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언니와 나를 위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어요. 언니가 떠나고 나서 우리 집 상황은 조금 나아졌어요. 엄마는 일해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었고 밥 걱정은 줄어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학교 앞에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이후 커서 되어서야 그때의 도움에 감사해야 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 후로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사람은 자신이 무능하다고 여기면 자식을 앞세워서 살아가게 되는구나. 내가 한심해 라고 자주 하셨죠. 저는 가끔씩 언니를 보러 미국에 가자고 말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점점 떠나간 언니를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 생활하며 언니를 두고 가끔은 그녀를 그리워했어요.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언니가 선물해준 머리핀인데 그것을 소중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시간이 흐르자 언니를 잊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언니께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언니, 미안해요. 그동안 내가 언니를 너무 생각 안 했었지. 그래도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언니가 항상 있어. 언니, 우리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언니, 그동안 잘 지내야 되라고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하며 잠들었습니다. 저는 대학 1학년이 되자 아빠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주 많이 늙고 기억보다 작아진 아빠는 비 때문에 많이 고생한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 돈을 가지고 집에 오는 날이 이제는 우리 혜정이만 잘 살게 빌면 되겠다고 엄마는 한결 편해진 표정으로 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몸에 이상을 느끼셨고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 위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무조건 마음 편하게 갖고 수술을 하고 항암제를 잘 맞아야 해요라는 의사의 말에 엄마는 그저 넉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를 보내놓고 받은 돈으로 살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엄마를 결국 이렇게 아프게 한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엄마, 나 두고 가면 안 돼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프면 어떡해? 엄마, 고생하셨고 억울해서 어떻게 하며 울며 엄마를 간호했지만 결국 엄마는 병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엄마는 언니가 어디 있는지 얘기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말을 이어나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혜영아, 너는 정말 내 언니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구나. 엄마만이 알고 있던 것이었지. 언니가 간 집이랑 강한 약속을 했던 모양이야. 우리 먹고 살게 해주는 대신을 찾지 않기로 했을 거야. 엄마가 어디에 주소라도 남겨뒀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엄마를 납골당에 모셔놓고 돌아오는 길에 아빠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제는 언니를 찾을 수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도 언니가 미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를 생각할 때마다 빌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 정도 지난 후 아빠도 세상을 떠났어요. 원래 있던 병이 엄마가 돌아가신 후 심해진 것 같았는데
꼭 엄마를 따라가듯이 엄마의 제사가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을 감았어요. 아빠는 저의 존재가 거기서는 엄마와 여기서는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하게 하지만 저는 완전히 외로워졌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몇 달은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밤마다 울기만 했죠. 그러다 대학 4학년이 되자 저는 제 성적표를 보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미국에 가신 언니만큼은 못해도 공부를 잘해서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저는 대학에 와서도 과에서 손꼽힐 정도로 성적이 좋았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며 살다 보니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정신 차려야겠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너만 손해야 하고 계신 엄마 아빠는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너는 잘 살아야 언젠가 언니를 만나도 떳떳하게 만들어야겠지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고 학교 공부를 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시 돈이 부족해서 밥을 굶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용돈을 잘 쓰지 않고 모았고 위험한 투자나 창업 같은 것은 아예 관심을 끊어버린 적이 있어요.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평생 안정감을 주는 일이 중요했어요. 제가 무난하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검찰 사무직으로 일하게 되었죠. 검찰 사무직을 택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집이 친척한테 당한 보증 사기 때문에 어려웠던 시절이 길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제가 언니처럼 아주 똑똑했다면 검사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다면 좋았겠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사기꾼들을 잡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안전한 일은 검찰 사무직이었거든요. 공무원은 칼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이 일이기에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일할 때도 많았어요. 영감님이 집에 안 가고 계속 일을 할 때에는 저도 붙어 있었고요. 하지만 아무도 없는 저는 오히려 일을 하는 게 좋았어요. 집에 가봤자 아무도 없이 홀로 외롭게 밥을 먹어야 했기 때문이죠. 저는 사무실에서 밥을 시켜방 사람들과 같이 먹는 게 참 좋았어요. 그러다가 몇 번 퇴근길에 영감님의 대학 동기인 분과 인사를 나눴죠. 그분은 기업 법무팀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한 번은 검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검사님이 재판에 들어가서 자리에 없던 적이 있었어요. 하네요. 오늘 늦게 퇴근하세요. 검사님이 별일 없으시면 저도 바로 퇴근해요. 무슨 일이신데요? 아, 그게 제가 영화표를 끊었는데 제가 이걸 꼭 보고 싶은데 주변에 같이 보러 가줄 사람이 없네요. 저랑 영화 보러 가실래요? 라며 수줍게 표를 내미는 거였어요. 이게 지금 데이트 신청인지 아니면 정말 같이 영화를 보러 가고 싶은데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건지 좀 헷갈리더군요. 저는 그 사람이 저한테 호감이 있는 건가 의심하며 알겠다고 했어요. 영화를 재밌게 보고 헤어질 때에 그 사람은 실은 제가 혜영님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핑계대가면서 영화 보자고 한 거였어요. 일단 제 마음은 밝혀두고 싶어서요. 왜요? 왜 제가 좋은데요? 박정우님은 주변에 훨씬 좋은 여자들도 많고 잘 사는 사람들도 대시 많이 할 것 같은데 왜 제가 좋으세요? 아니, 사람 좋은데 이유가 있나요? 제가 끌리니까 그렇죠. 라면 머리를 극적이는데 그 사람이 정말 대기업 법무팀에서 빠르게 일하는 팀장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검사님 말로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반했는데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는 10살 정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더 다가오기 힘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동안 봐왔던 그 사람이 진실되고 소박했기 때문에 사귀기를 결심했어요. 무엇보다 자기 직책을 가지고 뽐내지도 않았고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참 좋았어요. 외로웠던 저는 그 사람을 만나고 많은 위로를 받았고 1년 반 정도 사귄 후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제가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남편 집에서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남편도 부모님은 몇 년 전 돌아가셨고 하나뿐인 누나는 지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밖에 못 만난다고 했어요. 남편의 누나 역시 사람들의 환경을 보고 편견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우가 완전 도둑놈이네. 이렇게 어린 신부를 맞고 말이야. 아저씨랑 사라져서 고마워. 둘이 깨볶으며 재미있게 살아야 되라며 첫 만남에서 쾌활하게 말하는데 완전히 마음이 놓였어요.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상가에 점퍼를 몇 개나 갖고 있었어요.
자기 일을 하면서 야무지게 재산도 늘리는 상당한 재력가더라고요. 내가 미리 말 안 해서 정말 미안한데 실은 나도 나름 상처가 있거든. 여자들이 자꾸 내 재산만 보고 다가오니까 나도 모르게 집이 얼마이고 재산이 얼마 있고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 당신을 의심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도 우리 집 사기당한 것 때문에 트라우마 있는데 그거랑 비슷할 것 같아. 남편은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자기 재산인데 뭘 저렇게 미안해하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남편은 상대에게 진심을 다하는 성격인 거였어요. 남편은 상가들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놓았어요. 저는 남편의 월급으로도 생활은 충분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재산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저도 제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계속 적응을 하고 있었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런 날들을 위해 대비해야 하니까요. 남편 역시 제가 월급으로 뭘 하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생활비를 남편이 더 내놓으면서 생색도 내지 않았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한 번은 엄마 아빠 납골당에 가서 두 분에게 감사하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날 지켜줘서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난 것 같아 너무 감사해. 엄마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게 잘 살게. 물론 그 일을 남편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잠깐 바람 쐬다 왔다고 했죠.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야근도 많았고 출장도 꽤 있었어요. 저한테는 항상 무엇 때문에 야근하는지, 출장은 어디로 가고 무슨 일 때문인지 꼭 설명했어요. 그렇게 일일이 설명 안 해도 괜찮아. 회사 일이 다 그렇지 뭐. 우리 같은 공무원하고 같을 수 없잖아. 나는 일이 바쁘다는 걸 이유로 집에 제대로 이야기도 안 하고 늦고 출장 가는 거 싫어. 그런 게 특권인 줄 아는 게 별로거든. 저는 그런 성실한 남편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출장 일정을 대충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출장 가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될 수도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출장이라고 일정을 흐지부지 말한 적 없었던 남편이 자꾸만 그러는 데다가 출장도 전보다 많아진 것 같아서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었어요. 혹시 회사 뭐 어려운 일이 있어 미국에 무슨 일이 터진 거야? 전에는 2달이나 3달에 한 번 가던 미국 출장을 왜 이렇게 매달 가? 아, 그게 좀 그럴 일이 있어? 남편은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저와 눈을 못 맞췄어요. 저와 2년 가까이 살면서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죠. 제가 결정적으로 남편을 의심하게 된 건 자꾸 생활비를 줄여서 주는 것 때문이었어요. 3번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냥 줄이는 것도 아니고 자꾸 늦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예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밀리는 거였어요. 저는 생활비를 안 주고 3달이 지나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정말 아무 일 없어? 왜 생활비를 안 주는 거야? 지금 삭발제인 거는 알아? 부부가 돈 가지고 따지는 거 좀 치사하긴 한데. 1년에 4분의 1을 내 돈으로만 생활했잖아. 그러니 나도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 왜 그래? 무슨 일이 생긴 거면 나도 알아야지. 정말 미안해. 나도 너무 바빠서 완전 깜빡했어. 이따 나가자마자 넣어줄게. 남편은 정말 그날 바로 2달치를 입금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달에 또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저는 불안함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무래도 남편한테 제가 모르는 일이 생긴 게 분명해요. 결국 나는 남편을 하루 정도 미끄러져 따라갔고 남편이 어떤 여자를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이야기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걸 본 순간 나는 바로 호텔을 뛰쳐나왔어요. 설마 했는데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생긴 건가 싶어 너무 두려웠죠. 그 여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굉장히 사무적으로 보였어요. 그래, 일 때문에 만난 걸 수도 있잖아. 별일 아닐 거야. 하지만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난 건 퇴근 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남편은 그날 오후에 나에게 회사 고객과 미팅이 있다며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도 왜 평범한 카페를 놔두고 호텔 커피숍까지 가야만 했을까? 특별한 사이는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리고 다음 날에 또다시 남편이 생활비를 넣지 않자 제가 의심은 거의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나는 남편이 나 몰래 무슨 일을 꾸미고 나를 뒤늦게 뒤통수 맞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혹시 제게 모르는 다른 일이 있을까 하고 알아보았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 아파트를 팔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파트 근처에서 전세 사는 사람이 나를 보고 왜 아파트를 팔았냐며 새 주인이 너무 까다롭게 군다고 불평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정이 좀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나는 둘러본 뒤 그 자리를 떠나며 혹시 몰라서 몇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는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나에게 감추고 싶었다면 아파트 근처 부동산하고 거래하지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아, 거기 저쪽 상동에 있는 부동산에서 팔았을 거요. 거기서 아파트 근처 부동산하고 연결해서 팔았다고 들었어요. 왜요? 아파트 알아보시게요? 안에 얼마 정도에 팔렸는지도 아세요? 음, 거기가 왜인지 몰라도 좀 급하게 팔았다는 것 같던데요. 급전이 필요했을 수도 있는데 좀 아까워요. 앞으로 계속 올라갈 텐데.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들를게요. 나는 일단 남편이 말해줄 때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 달이 지나도 아파트를 판 걸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물론 그 아파트는 온전히 남편 것이고 남편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지만 처음 결혼했을 때 나에게 하던 것과는 너무 다른 태도에 서운하고 실망도 많이 됐어요. 나는 어쩌다 알게 됐다며 왜 팔았냐고 물어봐도 되지만 난 모르게 보증을 섰거나 아니면 딴 여자가 생겼을까봐 겁이 났어요. 상상만 하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게 너무 무서웠던 거죠. 남편은 그날따라 유난히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우리 간만에 외식이나 할까? 어디 갈까? 상가에 돈가스집 새로 들어왔던데. 오, 저기 있잖아. 다른 거 먹고 싶어? 그럼 다른 데 가고. 아니야, 돈가스집 가자. 나는 아파트를 왜 팔았냐고 물어보려다 결국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혼자만 속만 타들어가고 있는데 남편은 또 미국으로 출장이 잡혔다며 내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왜 그렇게 쳐다봐? 할 말 있으면 해. 아니야, 특별한 말씀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너무 불안했어요. 매일 가슴이 쿵쾅거려서 제대로 잠도 못 이루었죠. 그렇게 남편이 출장을 다녀온 후에 다음날 퇴근하는데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언니들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이 말했죠. 자기네 집 샀어. 내 바로 건너편 아파트에 있잖아. 며칠 전에 거기서 자기 남편을 만났어. 하지만 경비원한테 열쇠도 주고 대화를 나눈 것을 본 후에 궁금해서 물어보니 거기 얼마 전에 샀다고 했어요. 경비원이 그래서 말했다고 자기들의 투자를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아파트를 사서 대단하다고 칭찬했다고 해요. 나는 언니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멍해져 버렸어요. 이 일이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었죠. 언니들은 얘네의 안색이 안 좋은 것을 알아챘는지 나에게 움직이라고 했어요. 나는 이에 참을 수 없었고 회사에 전화해서 남편이 출장 중에 뭘 하러 갔는지 알아보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더니 출장을 가서 휴가를 여행으로 즐기고 온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에 그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데 어떻게 아파트를 얻어와서 이럴 수 있을까요? 나는 눈물이 쏟아져 너무 쉽게 사람을 믿었던 자신을 탓했고 결국 통장을 들고 흥신소를 찾아가서 미국에 있는 남편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했어요. 미국 비행기표와 숙박비 등 모든 경비는 지불할 테니 제 남편을 스쳐만이라도 확인해 주세요. 귀국은 먼저 하고 너무 경솔하다고 자책했지만 나는 끔찍한 사실을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새벽 남편이 미국에서 전화해 왔어요.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 걱정돼. 역시 달라해서 마음을 편히 가져자 스트레스는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지금부터라도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고. 너 일만 하고 돈 모으느라 정신 쓰는 것 같아. 왜 그러냐? 저는 말이 내 맘대로 안 나왔고 남편은 당황하더니 잠시 말끝이 없더니 집으로 가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전화를 끊으며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할까요?
다른 여자 생긴다고 할까봐 정말 걱정되었어요. 흥신소 사람을 만나는 날까지 하루하루 고민하며 지냈어요. 남편의 친구인 검사님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만나지 않았어요. 만약 지금도 같은 곳에서 일했으면 병가를 내고 집에서 누웠을 것 같아요. 검사님에게 뭔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지 고민했어요. 시간이 흘러 흥신소 사람을 만나는 날이 왔어요. 그 사람은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시작했어요. 사진 속 남편은 미국의 어떤 아파트 앞에서 하나의 사진은 병원으로 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찍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회사 일 때문에 휴가 중이더라고요. 그 아파트는 그 여자가 사는 곳으로 그 여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이라고 생각됩니다. 흥신소 직원이 건네준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그날 밤, 전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척 남편을 기다릴지, 아니면 남편이 오기 전에 집을 나갈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공항으로 나가서 단호한 결심을 했습니다. 성취감을 느끼게 해줄 벌을 받기로 결심하면서 망설임 없이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이 마르더니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도 듣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비행기가 도착하는 게이트에서 서서 떨리는 손을 주먹 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점차 나오기 시작했고 남편을 찾아서 바라보았지만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시간에 비행기가 도착한 것이 맞았는데 내가 다시 상처받은 걸까 싶어 화가 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남편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떤 여자를 부축하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고 남편은 그에 맞춰 걸었습니다. 남편이 왼쪽으로 움직이자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사진 속에서 보인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얼굴은 가려져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그 여자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 있고 손을 잡고 걷고 있습니다. 이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뛰어가서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 앞에 서자 그는 놀라서 눈을 휘둥그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말에 놀라고 왜 나왔냐는 말에 분개하기도 했으나 의외함에 격렬하게 놀랍지도 않았고 차분한 남편을 보니 과연 무슨 소리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을 올리려 하자 여자의 목소리가 혜영아, 넌 혜영이지? 라는 말로 제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린 시절의 언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언니라고 속삭이며 안기며 내 언니 혜정이 맞지? 다시는 너를 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니는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았고 뭔가가 터져내리는 것이 어제도 당신, 또 무엇인가? 아니, 이 상황이 무엇이고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내가 어렸을 때 언니와 이별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미국 출장 때마다 언니를 찾았다고 합니다. 비행 스케줄을 좌절케 하는 때에 언니를 찾는 나를 보고 미국을 탐색했다고 합니다. 언니는 입양 가정에서 잘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잘 살고 있는 언니였습니다. 어느 날 여행을 다녀온 도중 사고를 당해 남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언니는 다리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양부모님도 별세하셔서 언니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는데 정신적 충격으로 몸이 약해져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보험이 끊겨 공공병원에서 통증만 멈출 수 있는 약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언니는 모든 것을 잃고 충격에 휩싸여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찾아주었던 것이었죠. 처음에 사기치는 줄 알고 경계했지만 언니와 혼인신고했던 증거와 공무원으로 일하며 사진을 보여주며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언니가 혼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며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병원비를 내며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생활비를 제때 보내지 못해 미안해했는데 언니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말을 꺼내지 않았답니다. 언니는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수 없었겠죠. 언니와 함께 울면서 남편은 계속 불안한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언니 이야기를 먼저 하려 했지만 언니가 나아지면 알려달라고 부탁해 언니가 먼저 말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생각과 미안함이 있었는데 곤란한 상황에서 너를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그 정성을 다해 구해주면서도 미안해했답니다. 그동안 의심했던 것과 자괴감 속에서 남편은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의심했던 일이 있었지만 그 일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다리는 한 번 더 수술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하더군요. 언니는 수술 날짜를 받아 병원에 입원했고 그동안 꼼짝없이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하늘에 계신 엄마와 아빠가 언니의 수술이 잘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저 또한 계속 기도했어요. 언니는 수술을 잘 마치고 긴 재활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몇 달 후, 걷는 것이 어느 정도 편해졌을 때 우리는 엄마와 아빠를 모셔 납골당에 갔어요. 엄마, 아빠, 우리 다시 만나서 너무 늦게 왔어. 혜영이 혼자 고생했을 텐데, 이제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엄마, 아빠, 나한테 다시 언니를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 하늘에서 보내주신 선물로 알아. 평생 언니를 잘 돌보며 살게. 그렇게 엄마, 아빠 앞에서 손을 꼭 껴준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항상 함께 이사를 옮기며 가까운 곳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저와 남편은 우리 예쁜 딸과 아들을 도와주며 모두가 평온한 삶을 이어가고 있네요. 예전을 떠올리면 꿈 같습니다. 언니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작은 학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언니에게서 영어를 배워 회화를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적을 이루어준 남편에게 매일 감사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